2026년의 어느 평범한 저녁,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켠 김 대리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매달 월급의 절반을 쏟아부은 끝에 드디어 대출 잔액이 0원이 찍힌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빚이 없다는 해방감이제야 진정한 내 삶을 찾았다는 뿌듯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0년 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다고 걱정했던 입사 동기의 자산 현황을 우연히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빚을 갚느라 현금 흐름이 막혀 허덕이던 그 친구와 성실하게 빚을 없앤 여러분의 자산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동안 뼈빠지게 갚아 없앤 그 빚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고 부자로 만들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빚지면 패가 망신한다는 부모님 세대의 조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조언은 고금리 시대이자 저축만으로도 자산, 증식이 가능했던 과거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화폐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에는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수년간의 통화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의 구매력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을수록 자산시장에서 도태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일까요? 둘째, 빚은 정말로 피해야 할 죄악일까요? 아니면 하락하는 화폐 가치에 대항하여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 수단일까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그저 위험한 투기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빚은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공매도 포지션과 같습니다. 즉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하는 고도의 금융기술인 셈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구명조끼 하나 없이 맨몸으로 수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독이 되지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빚은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타기 위한 필수 입장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빚을 죄악시하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고의 성실한 저축러가 가장 빨리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빚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는 명확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진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아니면 천천히 증발시키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빚이 전혀 없는 상태, 즉 무부채를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한 것이 아니라 구멍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통화량이 팽창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은 필연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 가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980년대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불과 몇백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만원 한 장으로도 한 끼를 해결하기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짜장면의 맛이나 양이 수십 배 좋아져서 가격이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짜장면이라는 재화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교환하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은 녹아내리는 얼음입니다. 냉동실이 아닌 상온에 꺼내둔 얼음처럼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라는 열기에 의해 구매력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면 이자를 주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명목금리와 실제 내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금리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 예금 금리가 3%인데 물가 상승률이 4%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통장의 숫자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든 셈입니다. 내 자산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의 공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빚을 지지 않고 현금만 보유한다는 것은 금융투자 용어로 말하자면 숏 포지션을 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숏 포지션이란 특정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될 화폐 가치의 하락을 온몸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입니다. 빚이 무서워서 혹은 빚은 나쁜 것이라는 도덕적 관념 때문에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인 현금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통장에 고이 모셔두는 동안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스템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 속에서 내 노동의 가치를 저장한 화폐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빚을 갚고 현금을 모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출은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빚을 갚아야 할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지만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금을 수백조 원이나 보유한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 굳이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투자자 본수익률과 조달 금리의 차이인 스프레드입니다.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량 기업들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그들이 은행이나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 돈 100%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남의 돈을 싼 이자로 빌려와서 내 사업 수익률만큼 불리는 것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즉 이들에게 빚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원재료와 같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한 명 고용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직원에게 매달 월급으로 3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일을 너무 잘해서 매달 500만 원의 순이익을 회사에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월급 주는 게 아까워서 이 직원을 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직원을 10명, 100명 더 채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기서 직원의 월급은 대출이자이고 직원이 벌어오는 돈은 자산의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빚, 즉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반면 나쁜 빚은 일은 하지 않고 간식만 축내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이 고금리 할부로 신형자동차를 사거나 명품을 구매합니다. 이러한 소비재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어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 자산은 줄어들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내 노동소득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단순한 빚, 즉 뎁트입니다. 부채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채를 갚기 위해 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레버리지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나의 시간을 아끼는 도구입니다. 10억 원짜리 자산을 사기 위해 10억 원을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그 자산 가격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의 이자를 지불하고 미리 자산을 선점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소비의 청구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자산 가치를 불려주는 유능한 직원입니까?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미는 사람과 긴 지렛대를 이용해 바위를 들어 올리는 사람 중 과연 누가 더 똑똑한 걸까요? 우리는 학교와 가정에서 빚을 지지 말라고 배웠지만자 본주의라는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렛대 즉 레버리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자본이익률 ROE입니다. 이 지표는 내가 투입한 순수한 내 돈 대비 얼마의 이익을 거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총 수익금의 크기만 보지만 자산가들은 이 ROE를 통해 자산 증식의 효율성과 속도를 계산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지표가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원리를 일상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2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철수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현금 5억 원을 모두 지불하고 집을 샀습니다. 반면 영희는 본인 자금 1억 원에 은행 대출 4억 원을 더해 같은 집을 샀습니다. 1년 뒤 인플레이션과 시장 상황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해 5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철수는 5억 원을 투자해 5천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정확히 10%입니다. 하지만 영희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희는 내 돈 1억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제외하겠지만 연 4%에서 5%의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영희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철수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높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이며 1억 원의 자본으로 5억 원 혹은 10억 원의 자산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의 차이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가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수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량 데이터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인 M2 통화량은 위기 때마다 급격히 늘어나며 우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빚은 단순히 갚아야 할 죄악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도구로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한다는 것은 현재 가치가 가장 높은 시점에 현금을 미리 당겨와서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고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갚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동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소중한 근로소득을 저축하며 맨손으로 바위를 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해 지렛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자들은 빚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빚의 규모가 커졌을 때가 아니라 오직 이것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단순히 남의 돈을 빌려 투자를 확대하는 공격적인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레버리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도박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행위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칼날이 되어 나를 겨누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현금 흐름이 막힐 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 1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진 자산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산 규모로만 보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지만 공실이 발생하여 은행이자 5천만 원을 당장 다음 달에 낼 현금이 없다면 이 자산가는 그 즉시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반면 3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이자를 내고 생활비가 남는 직장인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훨씬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자부도가 발생하는 원리이자 현금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빚이 감당 가능한 수준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지표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재무 건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월소득이 500만 원인데 대출 상환액이 200만 원을 넘어간다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매년 하락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을 전혀 다른 가치로 느끼는 것처럼 빚의 실질적인 가치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즉 고정된 금리의 빚을 지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갚아야 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구조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진짜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기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산을 불리는 게임에서 승자다 되는 조건은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산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금리가 치솟는 구간을 현금 흐름으로 방어하며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빚을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내 소득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빚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금융문맹 상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대출 이자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레버리지에 베이는 사람은 이자를 그저 사라지는 돈으로만 인식합니다. 현금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듯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는 것. 이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여러분은 여전히 빚을 갚는 데만 평생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빚을 이용해 시스템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돈의 탄생 원리와 인플레이션의 필연성, 그리고 왜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도박인지 긴 여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부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나의 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증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금융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이자가 아까워 원금을 빨리 갚는 것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소비를 위한 할부금은 하루빨리 갚아야 할 나쁜 빚이 맞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하여 훌륭한 자산을 매입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져 빚의 실질적인 무게는 가벼워지고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빚 청산이 아니라 내 대출 계좌를 열어보고 리밸런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빚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기만 하는 소비성 빚인지 아니면 미래의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가져다줄 생산성 빚인지를 철저히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빚은 줄이고 좋은 빚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며 자산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익률을 극대화해주지만 반대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는 여러분의 자산을 순식간에 잠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레버리지는 축복이 아닌 파산의 지름길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샀더라도 당장에 이자를 낼 현금이 없다면 시장에서 강제로 퇴장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대출이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빚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빚을 너무 만만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승자는 빚을 무작정 갚는 사람이 아니라 빚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빚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빚을 다루는 지식 없이 현금만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대출 계좌에 있는 빚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빚입니까? 아니면 부자로 만들어주는 빚입니까?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